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경제TV가 함께하는 대학생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CEO분들을 모시고 그들의 경영 철학과 성장 원동력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든든한 가이드가 되고자 하는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오늘은 코트라의 우영호 사장님 모시고 21세기 글로벌 인재의 요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우영호 사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1962년 한국무역신화의 첫 단추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뿌리를 두고 설립된 이후 수출시장 개척과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천경 역할을 해왔다. 1998년 외환위기 때에는 코트라 내에 설치된 외국인 투자 전담기관을 통해 외국 기업을 유치하며 위기 극복에 일조했으며 2000년대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젊은이들과 퇴직 전문 인력의 해외 취업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코트라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코트라는 글로벌 시장을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력 시장과 개도국 중심의 신흥시장,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전략시장으로 구분하여 시장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코트라. 새로운 50년을 향해 힘찬 도전을 하고 있는 코트라 우영호 사장을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에서 만나본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게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기죠. 21세기형 글로벌 인재의 요건입니다. 자,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손들어야 돼. 람보르기니. 아, 오케이. 그런데 저게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 그러니까 이게 목차.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목차입니다. 그런데 목차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보시기 뭐 하지만. 괜찮죠? 자,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성공신화부터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1962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수출 플러스 수입인 무역액이, 무역 규모가 이 5억 달러가 안 넘었어요. 여기 보시지만 65위거든요. 드디어 작년에 우리가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50년 만에 한 2,000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리고 9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작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이 GDP도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물론 GDP가 넘은 건 2007년도에 넘었고 10년, 11년 이렇게 넘었습니다만은 작년도에도 GDP가 1조 달러 넘었고요. 이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또 1조 달러가 넘었어요. 소위 우리 경제가 트리플 1조 달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경제가 커졌고 또 외부로부터 인정도 받고 있는 그런 정도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자, 다음은 수출입니다. 1964년도에 우리가 1억 달러 수출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뭐 만들어서 수출한 것보다도 오징어 잡아서 수출하고 이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철광석이나 텅스텐 뭐 이런 거, 누에고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수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출을 1억 달러를 1964년도에 남겼는데요. 거기서부터 작년도에 5,552억 달러를 했고, 그렇다면 이게 한 50배 되는 거예요. 우리가 50년 만에 수출을 50배 한 나라가 지구상에 사실상 우리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6월 20일에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25시 클럽,
205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은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인구가 여기 다음에는 밀리언이 이렇게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5천만 명이 넘은 나라, 이 두 가지가 넘은 나라가 세계에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갔으니까 6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일본이 지금 죽쓰고 있는데요. 일본이 제일 먼저 2만 달러를 넘었고 인구도 1억 명을 넘었습니다. 그게 언제? 87년에. 그 다음에 미국이 88년에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이태리,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갔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었다는 얘기는 이 어느 정도 우리가 최고 수준의 산업을 가지고 있다. IT, 자동차, 철강, 이 선박 뭐 이런 것들, 반도체. 그 다음에 5천만 명의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트리플 1조 달러, 1 빌리언 달러 컨트리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뒤에 쫓아올 나라들이 앞으로 당분간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이 뒤에 인구로 봤을 때는 이미 인도 있죠,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그 5천만 명 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으려면 그 나라들이 아직 한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이미 넘어버린 나라들도 많아요. 쿠웨이트, 싱가포르, 그죠? 이런 나라들이 많거든. 그렇지만 그 나라들은 인구가 5천만 명 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7번째로 그 뒤에 쫄따구들이 늦게 한참 있어야지 생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이 세계의 국가 신용 등급을 매기는 대표적인 세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무디스가 있고 피치가 있고 S&P가 있어요. 이 세 나라가 몽절이 다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올려줬어요. 오히려 지금 저 나라들은 선진 국가들의 이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떨어뜨리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올려줬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때 그만큼 싼 이자로서 빌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돈을 빌려주면 그 띠낄 염려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렇다고 이 5천만 명이라는 게 우리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기술 한번 볼까요? 자, 이 반도체 D램이 세계 1위입니다. 조선 세계 1위죠. LCD도 1위입니다. 휴대전화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5위고 철강이 6위고 이 이외에도 섬유가 있고 석유화학이 있고 이런 것들이 4위, 5위, 가전제품 쭉 있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로 세계의 기술 면에서, 제품 면에서, 산업 면에서 상당히 우뚝 솟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게 얼마냐? 불과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반도체 D램은요, 제가 83년도에 제가 이제 가전제품과 사무관 할 때 그때는 상공부였습니다. 지금은 지식경제부고 그때에 이 삼성전자에서 83년도죠. 83년도에 반도체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4K드램을 처음으로 이제 그때 우리가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몇 년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선박은 1973년도에 울산에서 현대중공업 도크에서 우리나라 배가 처음으로 진수를 하게 되거든요. LCD, 이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쪽은 우리가 세계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휴대폰도 이것도 불과 우리 88 올림픽 다음에 89년도에 이 휴대폰이
이제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20년, 어떤 건 30년. 이건 저희 1986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제가 85년도에 대사관의 상무관으로 처음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철강은 1973년도에 포항에서 처음으로 시뻘건 이 용광로가 만들어졌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잘 갔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가 1973년에 제1차 오일 쇼크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우리는 석유가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였느냐면 중동에 가서 석유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섬유, 봉제, 가발 이런 거 이제 주로 수출을 했거든. 그런데 이때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중화공업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년도에 우리 철강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우리 우리 배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랬어요. 76년도에 우리 포니 자동차, 포니 엑셀을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을 했고, 자, 그런데 79년에 또 2차 오일 쇼크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생겼어요. 이때는 우리가 처음으로 80년도에 칼라 텔레비전을 방영하면서 이 내수를 진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전제품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가는데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1998년도에 정확하게 치면 97년도 12월 달에 우리는 외환위기, 소위 IMF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외환위기를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습니다. 이때의 주된 것은 뭐냐 하면 이동통신 삐삐라든지, 여러분들 삐삐 모르지? 어떻게 알아? 예, 그런 삐삐라든지 벤처기업이 이 위기를 뚫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쭉 뻗어나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우리 글로벌 경제 위기도 우리가 2009년도로군요. 그때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가장 심각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그때의 경제 성장률이 0.3% 플러스. 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서 글로벌 지금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저력으로 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니? 했을 때 몇 가지로 나눠보면 진념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한 진념이 있었고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그걸 이루어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198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반도체를 시작할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저만 망하면 됐지 나라까지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IT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과 국민적인 합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민족의 어떤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글로벌 DNA가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특징하고 경쟁력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이 초세계화, 세계화도 보통 세계화가 아니고 울트라 세계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노동과 또는 자본을 이용한 경제가 아니라 지식과 이 정보가 기본이 되는 경제. 세 번째가 생산과 기술보다는 감성과 융합이 중요한 시대다. 이런 얘기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FTA에서
2004년도에 칠레하고 FTA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게 다른 나라들은 한참 갔는데 우리가 지각생이었어요. 근데 세계에는 5대 경제권이 있다 그럽니다. 5대 경제권이 있는데요. 제일 큰 경제권은 미국이라고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있고 아세안이 있어요. 이게 5개 거대 경제권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FTA를 한 게 미국 있죠? EU 있죠? 지금 중국하고 협상 중에 있죠? 아세안은 이미 들어가 있죠? 이 5대 경제권 중에서 3개의 FTA가 지금 유효하고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협상 중에 있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라는 좁지만 소위 이 관세 장벽이 없어지고 소위 경제 영역 영토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활동하기 제일 편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세계화 시대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세계가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문턱이 많이 낮아졌거나 아예 없어져서 언제든지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008년도에 미국에서 리먼 브러더스가 이 부도가 나고 이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게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금융업계에서 그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놈이 어디로 튀었느냐 하면은 GM이라는 자동차가 부도나게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업종별하고 상관없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유럽으로도 튀고 아세안으로도 튀고 우리나라에도 튀고 이제 세계는 하나의 유기체예요. 별도의 각각의 나라가 아니라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전파가 되는 그런 유기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글로벌 한대 속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글로벌 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살아남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도태가 되거나 우리는 거기에서 처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세계화 시대, 초세계화 시대에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골아픈 얘기인데 우리가 노동하고 자본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하면은 이 상품도 만들고 서비스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한 나라 경제에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이 숫자 저렇게 식으로 쓰면 이것이 소득이에요. 이 소득이라는 거는 레이버 노동하고 그 다음에 캐피탈하고 자본하고 두 개의 함수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노동이나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 이외에 뭐가 새로 들어왔어? 이게 지식이고 정보라는 것이 새로운 이 생산 요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차 산업은 주로 노동이 이 생산 요소, 주된 생산 요소였고요. 그래서 농업, 광업, 주로 사람들이 일해서 이제 벌어들인 거고요. 2차 산업의 경우에는 자본이 주된 역할을 해서 제조, 건설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식 서비스업이 주된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19세기는요. 이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면 제일 좋은 거였고 거기에서 지난 20세기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노동을 조금 들이고 자본도 조금 들여서 좋은 물건을 많이 나오게 하느냐는 소위 테크놀로지 에이지였습니다. 지금은 감성과 문화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1976년도에
이 만화 로봇 태권브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 만화 영화라도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한국에는 슈보가 만들어졌고요.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한 4년 빠르게 아시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봤어요? 그 영화처럼 이제 이 로봇이, 지능형 로봇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움직일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드 오션하고 블루 오션 얘기 많이 들어봤죠? 지금 현재는 이런 로봇 태권브이와 같은 상상이 기술하고 엮여져 가지고 물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제가 이 역사 발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지를 고심고심하면서 만들어낸 이 도표입니다. 뭐냐면 이쪽은 세계 총 GDP를 더한 겁니다. 이쪽은 연도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시대가 청동기와 문자를 사용하던 BC 5000년에 역사가 시작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1776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소위 제임스 와트가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부터 자본이 노동보다 더 중요시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19세기에서는 전신, 전화, 철도가 들어오고요. 20세기 초에는 전기와 자동차가 들어오고, 이 나일론이 발명이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1946년도에 이 집보다 더 큰 컴퓨터가 우리 그 노트북보다도 용량이 작아요. 그런 이 전자식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내가 저희 공대 들어가 갖고 이 포츄란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요런 시트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저희 계산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정도의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1948년도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집니다. 트랜지스터는 반도체의 할아버지쯤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보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 그걸 후기 산업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953년도에는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DNA 구조를 그때 처음으로 밝혀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후기 산업사회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여기선 자본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1980년에 이 모토로라에서 무선 전화기를 상용화합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1990년도에 www.com 이 브라우저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소위 인터넷이 보급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01년도에 인간 지놈 지도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지식 정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계 총 GDP를 보면 여기서는 거의 밑으로 깔려가다가 이 산업혁명에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소위 지식 정보 혁명 시대에는 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변화의 속도, 만약 GDP가 늘어나는 것이 변화의 속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변화의 속도가 이런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변화의 속도가 광속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빨리, 빛하고 비슷한 정도로 빨리 이제 변화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보니까 이 경쟁력도 이제 변화가 됩니다. 옛날에 경쟁력이라는 건 아주 부지런하면 됐거든요. 돈이 많으면 됐거든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 됐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경쟁력이 갖춰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그것도.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경제는요, 아주 성장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요, 계속 하향 조정이 됩니다. 세계 전체가
4% 정도 성장할 걸로 작년 말에 예상을 했어요.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 7월 달에 전망하기로는, 이건 IMF에서 전망한 건데 3.5%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4.4%로 전망을 했는데 3%로 이 전망치가 떨어져 있고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갖고 계속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각 정부에서 이 재정 투융자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 부양책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쓸 만큼 써서 돈이 밑바닥에 나왔고, 그걸로 해서 버블이 막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재정 위기가 다시 이제 닥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금방 안 돼요. 옛날 같으면은 이 경기가 이렇게 툭 떨어졌어도 한 1, 2년, 2, 3년 있으면은 쭉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 뚝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하는 것이 L자 모양으로 한참 갑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 현재 있는 이 경제 구조로 봤을 때에는 이게 꽤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얼마만큼 크게 성장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지속 가능하게 오랫동안 이 성장이 가능하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자,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 땅덩어리도 좁고요, 자원도 별로 없어요. 시장도 작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외국에서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인재도 어떤 인재해야 되느냐? 글로벌 인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외국에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 외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 우리 스스로가 혁신을 하고 개방을 함으로써 해서 새로운 융합이 되고 변종이 돼 있는 그런 산업들을 키워내야 되고 품목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글로벌 인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인재가 필요한데, 어떤 게 글로벌 인재냐? 이런 부분에서 네 가지예요. 열린 마음, 의사 전달 기능, 능력, 행운을 부르는 습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자, 처음에 열린 마음입니다. 뭐에서 열리냐? 첫 번째로 새로운 것과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열려야 됩니다. 오픈 마인드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는 창의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 창의성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1968년도에 그 멕시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의 딕 포스베리라는 대학생이요, 이 높이뛰기 역사를 바꾼 사진입니다. 이 딕 포스베리가 이 시도하기 전에, 배면 뛰기 이전에는 전부 한 다리 먼저 뛰고 한 다리 나중에 소위 가위 모양으로 뛰기가 였습니다. 이 딕 포스베리는 이 등어리로 넘어가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뛰어넘어 봤어요. 그래서 이때 세계 신기록이 한 50cm 이상으로 그냥 펄썩 뛰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 조그만 이 사고 방식이 이 높이뛰기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마음이 열려 있으면서 그걸 이 시도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해보고, 이런 것이 바로 열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글로벌 인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열린 마음이 누구한테 열려야 되느냐? 사람한테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자, 이게 이 얼룩말이에요. 흑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몸체가 까만데 거기에 하얀 색깔이 칠해져 있다고 흑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이 몸뚱아리는 허연데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현재에 갇혀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2개 내지 3개 이상의 외국어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언어의 이 말하는 스킬이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숫자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범위를 정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많이 읽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서도 많이 하고 작문도 많이 하고 이래야지 소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이 대화 토론 문화가 너무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신입사원들 면접도 보고 그러는데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 심사위원들이 보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짧은 시간 내에 컴팩트하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스킬, 세 번째로 행운을 부르는 습관인데요. 자, 여기는 첫 번째로 이 남에 대한 배려나 관용, 이 포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가 아주 얄미울 때도 있고, 진짜 한 대 주워받고 싶을 때도 있고, 말하기도 싫을 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으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친구들이 이게 나한테 행운의 천사로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 세상은 바뀝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를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얼마 있다가 여러분들은 헤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동반자들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인은 1000년 이상을 이제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로마가 1000년 이상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다른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종교도 인정을 해줬고요. 그 나라의 웬만한 관리들을 그대로 다 임명을 그대로 썼어요. 다만 총독이라든지 이 가장 헤드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이 로마 사람을 썼을 뿐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남하고 다른 거를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1000년 동안이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행운이 나의 것이 되느냐라는 면에서 화이부동입니다. 절대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장점이 있고 나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화이부동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라, 이겁니다. 희망은 어디서 오느냐? 긍정적인 생각에서 옵니다. 절망은 어디서 오느냐? 비관적인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거고, 설사 선생님들이 밀어넣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즐기십시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칭찬하는데 무지하게 인색한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 애들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가 대사관에, 주미대사관의 상무관으로 3번 근무를 했어요. 우리 집 애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작은 녀석이 축구를 막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놈 잘 하지도 못하는데요. 지네 골대에다가 자살골을 넣은 거라, 이놈이. 그래 내가 미안하고 그러는데 그 코치 선생이 공 차는 자세고 뭐 속도고 뭐 좋았다는 거예요. 이 골문만 다른 거였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 얘를 막 칭찬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더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는요, 칭찬을 아주 잘해가지고 뭐 별거 아닌 사람도 천재로 만들어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잘하는 것도 아예 모르는 척하고요, 어떤 때 무시해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칭찬을 해주면요, 2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좋아지고요, 그 듣는 사람이 저 사람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네, 나도 호감이 생깁니다. 그죠? 2번째는 칭찬 들은 사람이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칭찬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행운을 부르는 입버릇이라는 것이 이것도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뇌세포가 전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23억 개가 있답니다. 그 23억 개 중에 93~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아주 강고하게 기도하고 이러면 이 뇌세포가 거기에 따라갖고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옮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말 중에서 내가 생각을 10,000번 이상 생각을 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언어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운을 부르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행운을 부르는 습관은 3가지가 또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박경리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신 작가분이 계세요. 토지 쓰신 분인데, 그분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이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라는 이 문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꿈을 꾸기 시작을 하면요, 그 꿈을 달성하고 싶은 이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세우게 되고요,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그 목표를 자꾸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연간 계획이 생기고 또 월간 계획이 생기고 주간 계획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만들어지죠. 그러한 계획이 하나하나 실행이 된다면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걸 계획을 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일궈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졸업식에 가서 3가지 축사를 하는데 딱 3가지 했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이런 딱 3마디를 하고 갔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건 틀림없이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낙관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면서 절대 포기를 안 하면 우리는 이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얘기가 거의 시간 겨우 맞추느라고 말씀드릴 것 한두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냥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직업이나 전공이나 이런 거 선택하는 문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공과대학 나와갖고 행정고시를 해가지고 전혀 다른 전공하고 다른 길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미리 이 전공과 직업을 선택할 때 이 고려해야 될 몇 가지를 선배들이나 누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조금 더 나은 길을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대개 이제 이 전공을 택하고 그럴 때 부모님이든지 가까운 선배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 추천이라든지 또는 권유를 많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전공을 택했을 때 아무리 어렵거나 힘들거나 뭐가 있어도 이걸 끝까지 할 수 있겠다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화학이든지 이걸 되게 잘했어요. 아주 저희 학교에서 몇 안 될 정도로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제가 화학공학을 하면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의 적성, 여러분들이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객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나의 고객은 누구일까? 선생님이다 말이죠. 나의 고객은 그럼 학생들이에요. 그죠? 학생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내가 20대에도 학생들하고 지내고 60대에도 그죠?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내게 돼요.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업도 될 수 있고 국민도 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특정한 직업을 헐떡거나 비하해서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닌데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직업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법학을 공부해서 그쪽 길로 나갔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법조인이 됐다고 하면은 판검사가 됐다고 하면은 무지하게 국가적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매일 만나고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한 3, 40년을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3,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의 생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요. 그죠? 이 직업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그렇지만 그 고객의 입장, 어떤 고객일까라는 입장을 보면 또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대를 많이 가요. 히포크라테스가 있을 정도로 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클라이언트는 누군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대에 갔다 또는 상대에 갔다 또는 인문사회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됐다 또는 딴 거를 작가가 됐다 미술가가 됐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클라이언트는 누굴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전공이라든지 직업을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동안 못 들어본 그런 기준도 하나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미래의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미래에 나한테 지구에 인류에 닥칠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를 내가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닥칠 게 어떤 게 있어요. 자, 에너지 문제 있죠. 자, 두 번째로 이 고령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저출산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 부족한 사태가 옵니다. 앞으로 물 부족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겁니다. 환경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대두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련된 일이나 전공을 택하면은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 실업자 되는 데에는 상당히 늦게 될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공대 다니고 있고 공대 좋다 이거예요. 기계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계과에서 공부하더라도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은 지금 기존의 기계과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망하고 오래 갈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심리학과를 지금 이걸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심리학 중에서 고령화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잡아낸다 그러면 훨씬 더 유망할 거 아니냐고요. 새로 할 것도 많을 거고 그런 것이 바로 이 미래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화공과를 갔는데 선생님 저희 주변에서 가라고 갔어요. 저뿐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그 50명이 그때 왔는데 저 말고도 사법시험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것저것 하고 판사, 변호사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취업하기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게 제가 살아본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잡페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